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30이 넘도록 살면서 누구에게도 피해도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결혼을 하려다 엎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 남자의 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사연에 빠지다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자주 듣는 애청자예요. 저의 직업은 소아과 의사인데요. 간호사님들하고 점심시간에 병원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연에 빠지다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그 사연에 대해 한마디씩 토론도 하고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알지 못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님은 40대 후반이시고 접수대에 계신 간호조무사님은 50대의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은 사연에 빠지다에 나오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정말 있다고 본인들도 소시적에는 시집사이들을 꽤나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들 나이가 있으시니 시어머니 간섭 받지 않고 잘들 살고 계시지만 말이에요. 그러면서 50대 간호조무사님은 저한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면서 웬만하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옆에서 다른 수간호사 선생님은 그래도 한 번은 하라고 하시고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요. 두 분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우리 주위 선생님은 혼자 사시는 게 더 나아. 의사겠다, 능력 좋겠다. 나 같으면 혼자 살아. 나는 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간호조무사 시험 봐서 여기 취직한 거 아니야. 애들 학원비 벌려고 들어온 거지. 우리 남편이 돈 좀 잘 벌었어 봐. 나도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다. 아이,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주희쌤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난 결혼해보는 게 그래도 낫다고 봐.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며 저는 요즘엔 쓴웃음만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1년 전쯤 전에 저에게 황당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들 아시지만 그때는 제가 파혼을 했다는 걸 비밀로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파혼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정말 두 분 다 자기 일처럼 화도 내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결혼이 엎어지고 말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그러려면 제 집안과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잘했는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원양어선의 선장이셨는데요. 태평양 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원들과 함께 배를 지킨다고 탈출을 안 하시고 그대로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엄마의 남동생인 외삼촌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과 외삼촌의 집은 거의 지척에 가까웠거든요. 누나, 큰일 났어요. 매형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니? 아이고.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아주 어린 애기였어요. 아마 제가 서너 살쯤 됐을 때였다고 나중에 외삼촌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둘 있는 딸 셋의 막내였는데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 큰언니는 10살, 작은언니는 7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태평양에서 선박사고를 당하신 지 1년도 안 되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저희 세 자매를 남기고 차례차례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저희 세 자매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외삼촌과 외숙모의 손에 의해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외삼촌께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용진아, 나는 이제 틀렸어. 네 매형이 저 하늘에서 날 불러. 하지만 죽어서도 내 우리 딸들 생각하면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구나. 내가 죽더라도 우리 딸들 잘 좀 부탁한다. 알았지? 누나, 무슨 그런 소리래. 살아야지. 생대같이 살아서 조카 딸들 크는 것도 보고 시집 가는 것까지 봐야지. 어떻게 그런 못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죽으면 안 돼. 지금 죽으면 나 누나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친정엄마는 하나뿐인 남동생에게 저희 세 자매를 맡기고 아버지를 따라가실 듯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온전히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큰언니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큰언니는 결심을 했었다고 해요. 외삼촌 댁에서 얼른 독립해서 우리끼리 잘 살 테니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큰언니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언니의 어깨에 지어진 가장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게 얼마나 언니의 마음을 짓눌렀는지 이해가 갔으니 말이죠. 외삼촌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외숙모도 마찬가지셨고요. 거의 같은 동네에서 매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저희들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외삼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숙모도 아기를 포기하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을 맡게 되어 기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라도 딸들이 생겨서 좋으셨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자매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외삼촌은 우리 자매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신 외삼촌은 무작정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서울로 상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살 작은 집을 얻고 쌀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외숙모는 강남의 큰 식당의 주방 이모로 취직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두 분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외삼촌은 강남 한복판에 갈비집을 하나 차리셨어요. 외숙모가 손맛이 아주 좋으셔서 고기 외에도 반찬을 참 정갈하게 맛있게 잘하셨거든요. 외삼촌이 차린 갈비집은 곧 강남에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 가든 하면 부자들이 갈 수 있었던 외식 장소였거든요. 장사가 잘 되니까 외삼촌은 갈비집을 더 크게 키우고 8층 건물로 확장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작은 언니는 미대를 다니고 있었고 큰언니는 대학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었던 때였어요. 어느 날 큰언니는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외삼촌, 저희들 이제 따로 나가서 살게요. 언제까지 외삼촌한테 의지해서 살 수도 없고 이제까지 키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제가 취직을 하게 됐으니 제 동생들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갑자기 큰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 외삼촌은 아주 화를 내시며 절대 독립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다들 내 딸이야. 나는 너희들을 이제껏 조카라고 생각하고 키우지 않았어. 다들 내 딸들이라고 생각했지. 너희들 전부 우리 집에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낼 거야. 이 삼촌은 독립은 허락 못한다. 그래, 이 외숙모도 너희들끼리 나가 사는 건 반대야. 월세도 문제지만 너희들끼리 살다가 나쁜 놈한테 범죄 피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원룸촌에서 흉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외숙모도 절대 반대야. 큰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못했어요. 그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외삼촌 부부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언니도 그때 겨우 24인데 어떻게 우리 세 자매의 가장이 될 수 있었겠어요. 큰언니는 무서웠지만 외삼촌에게 언제까지나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들을 이렇게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큰언니는 아버지 대신 우리를 물신양면 도와준 외삼촌 덕분에 좋은 집안에 시집도 가고 시부모님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큰언니는 저보다 6살 위였는데 지금은 40대 초반이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어요. 둘째 언니는 아직 혼자 살고 있는데 프랑스에 혼자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거기서 쭉 눌러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둘째 언니는 그냥 동거하는 정도지 결혼은 생각 없다고 하며 아주 프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였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건 제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외삼촌께 듣고 난 후부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외삼촌은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셨대요. 저는 그때까지 엄마가 그저 병으로 돌아가신 줄만 알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겨우 4~5살이었는데요. 그런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엄마의 병은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후부터 엄마는 슬픔 때문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거든요. 처음에는 간이 안 좋다고 했다가 그 후에는 바로 췌장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췌장에 암이 생긴 걸 알게 되신 후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암 발병 사실을 숨기고 혼자 고통을 참으면서 병원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 외삼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때는 이미 온몸에 퍼진 암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되어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였던 거죠.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외삼촌은 말씀하셨답니다. 너희 엄마가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건 너희 아버지 사고 때문에 살 의지를 잃은 것도 있지만 온몸에 암이 한번 퍼지면 그냥 시한부 선고 받아야 하는 의학의 한계 때문이기도 했어. 외삼촌, 그럼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처럼 암에 걸려 죽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정말 조기 발견했더라면 너희 엄마도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주인은 나중에 의사가 돼. 의사 되려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저 이제 애들이랑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도 꼭 도와줄 거예요. 비록 지금은 소아과를 선택해서 서울에 개원을 했지만 제 전공은 원래 소아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과 실습을 할 때 내분비 내과를 전공하려 했다가 병원에서 많은 소아암 환자들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천진난만한 애들이 회색빛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고 가엽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의대에 합격하자 외삼촌 부부는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학과에 2배 이상이 드는 의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외삼촌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외삼촌은 전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이미 외삼촌의 갈비집은 연 매출 10억이 넘는 강남의 대표 고깃집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외삼촌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만약 저희 세 자매에게 외삼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지도 못했을 거고 큰언니도 결혼은커녕 소녀 가장으로서 우리 자매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외삼촌 죄송해요. 제가 의대에 들어가서 다른 대학생보다 등록금이며 입학금이 2배로 많이 들어가죠. 다음 학기부터는 장학금이라도 받아볼게요. 아니다. 나는 너무 기뻐. 그러니까 넌 등록금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에만 힘써. 이 삼촌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네가 의사로 훌륭하게 바로 서는 거.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연구를 하는 게 이 삼촌의 바람이다. 저는 의대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실습도 물론 열심히 했고요. 제 목표는 대학병원 소아암 교수였으니까요. 그 결과 저는 의대를 졸업했을 때 우리과 160명 중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외삼촌은 갈비집에서 우리 세 자매를 불러놓고 갈비를 구워주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나, 기쁘지? 우리 막내 주희가 의대를 수석 졸업했어. 민희도 좋은 회사 들어갔고 세희는 곧 유학을 가고 말이야. 우리 주희는 드디어 의사가 됐어. 누나, 이젠 하늘에서 편히 눈 감아도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누나 딸들 지켜봐줘. 여보, 좋은 건 알겠는데 당신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안 돼. 알았지? 외삼촌과 외숙모는 제가 의대를 수석 졸업한 것을 축하해 주셨고 제가 교수로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공부랑 연구만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의 지원 덕분에 저는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결혼할 때까지 같이 계속 살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30이 넘어가니 언제까지나 외삼촌 그늘에 기대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두 분의 노후에 제가 눈치 없이 끼어야 되나요? 큰언니도 시집을 갔고 둘째 언니도 프랑스로 떠나고 나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외삼촌 집을 떠난 셈이 되었어요. 그렇게 병원 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무렵 저는 지금은 파혼한 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과의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같이 소아암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사람을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사 동료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가 어느새 저에게 다가와서 서포트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논문 자료도 제 대신 찾아주기도 하고 제가 몸이 아픈 날에는 대신 당직을 바꿔주기도 하는 등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은 제 편의를 많이 봐주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서 차마 그 사람의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서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까지 제쳐두고 저를 도와 논문 준비에 열중하는 남자친구를 보면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나를 도와줘? 자기도 일도 많고 바쁘잖아. 그런데 본인 논문도 미뤄가면서 왜 내 연구를 도와줘? 나는 그렇게밖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내가 돈이 많아서 널 호강시켜줄 수 있으면 진짜 그렇게 했지. 하지만 난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이제 펠로우 된 지도 얼마 안 돼. 주위 너를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잠도 아깝지가 않아.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이 말은 제 마음에 몽글몽글하게 와닿았다고 할까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위하는 방식이 참 좋았어요. 돈이나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 제 일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저는 의사 동료에서 마음을 나누는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누가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다정한 면이 좋았어요. 의사로서는 냉철하고 판단력도 빈틈없었던 그 남자가 저와 함께 있을 때만 곤두서 있던 신경줄을 풀어놓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1년을 넘게 사귀었어요. 그동안 같이 월차도 내고 가끔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병원 밖에서 잠깐 동안 남들의 눈을 피해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같이 소아암 환자의 수술을 한 후에는 휴게실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돌보던 환자 아이의 죽음을 보게 된 날에는 서로의 품에 안겨서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유대관계는 연인을 넘어서서 단단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삼촌 부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사람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결심이 생길 때 그때 말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게 좋은 부부의 롤모델이 될 만한 본보기가 없었거든요. 아니,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을 애초에 갖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교수가 되고 내 논문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 날이 오면 미국이나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사귄 후로는 제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생각해주는 만큼 저도 남자친구에게 저절로 마음이 쓰였고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 날은 미안해서라도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건 사실 별것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데이트를 간다거나 소소하게 찜질방에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라면 좋다고 말했고요.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정말 최강의 조합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고요. 남자친구의 전공은 소아내과였고 저는 암 수술을 하는 외과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병원을 하나 운영해보지 않겠느냐고 남자친구는 꿈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남자친구의 말을 솔깃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대학병원의 위계질서, 상하관계 이런 것들에 좀 지쳐서 넌더리가 나는 중이었나 봅니다. 교수는 되어야 하지만 교수님의 일 맡기는 것들을 제가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에 겨웠거든요. 대학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제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사란 직업이 겉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고 돈도 많이 버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말이에요. 의사들의 실상은 힘들고 더럽고 그런 직업입니다. 특히 수술하는 의사들은 참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술 중에는 하물며 생리현상까지도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어디 한 군데라도 고장나지 않은 의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고된 대학병원 일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소아암 환자들에 대한 연민과 의무감으로 조교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소화기관이 잘못된 건지 항상 먹던 대로 먹었는데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고 얹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피곤을 자주 느끼고 두통도 심하고 자주 손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제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제가 심상치 않은 병에 걸린 걸 알게 했습니다. 몸이 이제 못 견디니 쉬라고 말하는 병이었어요. 저는 하루 월차를 내고 우리 병원이 아닌 다른 작은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 및 초음파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갑상선 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진단을 받게 된 건 겨우 30이 넘은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무시했을 뿐 징조든 있었고 제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저 역시 암이 언제 생겨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소아암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암이란 것이 제 일이 되니 마냥 냉정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그래? 나 사실 갑상선 암이야. 엊그제 알게 됐어. 뭐라고? 그럼 얼른 수술해야지. 암인 거 알았으면 빨리 수술 날짜 잡지 않고 뭐해. 몇 기야? 혹시 전이 된 건 아니지?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 제게 폭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차트랑 초음파 사진 내놔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차트와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내주었어요. 남자친구는 꼼꼼히 제 사진들을 들여다보더니 그래도 전이 된 데 없고 초기인 것 같다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저를 재촉했어요. 갑상선 암은 그나마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그런 병인데요.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에 하루 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상선 제거 수술을 함으로써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젊다면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하고 표적 관찰을 해야 하는 몸이 되어버린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는 다행히 조기에 잘 발견했고 전이만 안 되면 괜찮은 거라고 하며 시리에 빠진 절 위로해 주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저는 남자친구에게 더 심정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갑상선 암 수술 후 약을 먹고 보통 사람들처럼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유학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경무에 시달리면서 쉽게 피곤해하고 시들시들해져 가자 남자친구는 저를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혹시라도 다른 생각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나하고 결혼할래? 언젠가 했던 말 있잖아. 자기랑 결혼해서 개원하고 싶다는 말. 나도 빈말만은 아니었어.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건강하다면 모르겠지만 암 수술을 한 사람인 걸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을 거절했었어요. 난 암이 생겼던 환자야. 이제 수술을 했지만 언제 또 무슨 병에 걸릴지 몰라. 그리고 아기 문제도. 혹시 내가 난소암이나 자궁암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난 자기한테 아기를 낳아줄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야. 그래도 나랑 결혼할 자신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마. 나는 아이를 꼭 원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자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알겠지? 남자친구는 우선 자기네 부모님에게 인사를 가자고 하며 주저하는 저의 팔을 잡아 끌듯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은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도 제 직업이 의사라서 그랬던 건지 되게 아들과 결혼해서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엄청 비상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은 좀 형편이 안 좋았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 외삼촌과 비교한다면 가난한 편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예전에 정년퇴임한 공무원이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30년이 넘게 전업주부로 계시던 분이었죠. 시아버지 될 분은 아주 꼬장꼬장한 편이었고 청렴한 공무원이다 보니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던 적은 없다고 남자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남동생이었고요. 저희 집은 세 자매인데 그쪽은 삼형제인 것도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아가씨 부모님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맞나? 그럼 고생을 많이 했겠구만. 누가 키워주신 건가? 네, 저희 외삼촌이 키워주셨습니다. 외삼촌? 예, 철이야. 외삼촌이 계시단 말은 안 했잖니? 같이 살아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제가 외삼촌이 있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시더니 남자친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소근거리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제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누구라도 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신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남자친구의 눈치는 보았는지 외삼촌에 대한 불평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에서의 인사 자리는 잘 넘어갔고 저는 외삼촌에게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줘야 할 차례가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한 상태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강남 사거리로 가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제가 데리고 온 남자친구에게도 꽤나 호의를 보이셨고요. 남자친구 역시 외삼촌이 서울의 유명한 갈비집인 강남 가든 사장님인 걸 알게 되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잣집 조카딸이었던 거냐고 농담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주희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 삼촌한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 진작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 불러서 고기도 자주 사주고 필요한 것도 다 사줬을 텐데. 주희야, 이 삼촌 정말 서운해? 삼촌 죄송해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인사도 못 드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말도 못했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청혼받고 외삼촌께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제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 잘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철이라고 합니다. 외삼촌께서 주희씨 부모님 대신해서 어릴 적부터 키워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주희씨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첫눈 같은 목소리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나긋나긋한데 그날은 정말 긴장해서 기합이 들어갔는지 완전 군대 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외삼촌은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래. 자네 어디서 근무했나? 군의관이긴 했을 거고 아주 기합이 빡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드네. 아마도 제가 모르는 남자들끼리 의기투합하는 뭔가가 있었는지 군대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날의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외삼촌과 남자친구는 술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밤이 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삼촌은 제가 최근에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남자친구에게 들으시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말을 전부 외삼촌께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서운하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어른들은 그런 걸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날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남자친구는 병원 근처의 호텔 내 일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따로 조용한 룸이 있고 오마카세가 나오는 그런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저는 너무 힘을 준 거 아니냐고 하며 남자친구에게 다른 저렴한 식당을 예약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정도 돈은 자기도 번다고 하며 자기만 믿으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문제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면 바로 병원을 개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월차를 낸다고 대학병원에 말을 해둔 상태였어요. 교수님은 처음에는 저희가 사귄다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같은 날 월차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교수님께 꼭 월차를 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둘이 같이 빠지려고 하는 건가?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안 보내줄 거야. 혹시 두 사람 나 몰래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사실 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저 주희 씨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견례를 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요. 어쩌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저희 둘 다 대학병원 그만둘지도 몰라요. 뭐? 그동안 두 사람 사귀고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게 할 수가 있나?
남자친구가 곤란한 얼굴로 이런 말까지 하자 교수님은 대번에 얼굴이 흑빛이 되셨습니다. 교수님은 막 화를 내시면서 제가 없이는 수술도 할 수 없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어요. 저도 미리 말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었지만 교수님이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시는 걸 보니 은근 화가 나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교수님이 저를 착취하시지 않았냐고 하며 세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저 서운합니다. 공동 연구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저는 교수님이 시키는 일 하느라고 제 논문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사실 저 얼마 전에 갑상선 암 수술 받았습니다. 이것도 교수님이 시키신 일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은 제가 암 수술을 한 사실을 알고 조금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런 일은 왜 보고하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교수님이 가족도 아니고 그런 사실까지 알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희들이 결혼해서 둘 다 그만두게 되면 소아암 병동에 큰 손실이 난다고 하며 저는 나가되 남자친구까지 그만두는 것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된 채 찝찝한 마음으로 우리는 상견례장에 나란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예약한 호텔 일식당에 마련된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부모님과 남동생들이 쫙 앉아 있었고 우리 쪽에는 외삼촌과 외숙모 그리고 큰언니가 와 있었어요. 저는 조금 늦어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남자친구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외삼촌은 서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음식이 차려지고 외숙모님이 정적을 깨자 그제서야 통성명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쩌다가 외삼촌이 저를 키우게 되셨는지를 간략하게 들었다고 하시며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있지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야기 좀 하세요. 여보 뭐해? 당신이 먼저 말도 좀 걸고 해야지. 네, 새아기 될 이 아이에게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 누님 부부가 돌아가셨다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조카 딸들을 잘 키워주시기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겁니다. 저는 주희를 조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저에게는 딸이나 마찬가지 나입니다.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풀어지자 상견례 자리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와 외삼촌은 처음에 어색했던 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술 한 잔씩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던진 말에 결정적으로 저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으로 돌아서게 된 거였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론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뭔가 불만이셨던지 식탁에 놓인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음식도 먹지 않는 저의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의아해하며 음식을 권해드렸어요. 사부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신가요? 왜 한 젓가락도 드시질 않고?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아들 철이가요. 알다시피 장남에다가 의사입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들 병원 개업해줄 형편도 못 돼서 철이가 지금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희하고 결혼해도 외삼촌 네 분까지는 못 모신다 이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듯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침 튀겨가며 열심히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말이란 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기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저희 예비 시아버지와 외삼촌 모두 시어머니만 황당하게 쳐다보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어요. 막말로 저는 새 며느리 될 애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길래 좋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고 둘이 같이 병원 개업하면 우리 철이한테 도움이 좀 되려나 했죠. 그런데 외삼촌이 키워주셨다는 명목으로 돈이나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며느리 앞길 막지 마시고 그쪽은 그쪽대로 사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인의 외삼촌이 얼마나 부자신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분이 누군지 알긴 아세요?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조카가 의사니까 거기에 빌붙으려고 상견례에 나온 거 아니겠어? 참다 못한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의 입을 막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황당한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마를 탁 치면서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정말 못 말리겠다는 거죠. 외삼촌과 외숙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머리 끝까지 오른 화를 감추느라 쩔쩔매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에게 실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당장 주인의 외삼촌한테 사과드리세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 혼자 지레짐작 실례되는 소리를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외삼촌 강남에 10층 건물 있으신 강남가든 사장님이세요. 뭐? 그 유명한 갈비집 사장님이라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됐네. 사부인이 날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 이 결혼은 못 시키겠네. 내 장서방 자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병원 개원하라고 자네 앞으로 우리 건물 5층에 점포 하나 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저희들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얼굴 볼 일 없겠네요. 실례했습니다. 외삼촌은 잔뜩 화가 나서 제 손을 잡아 끌고 상견례 자리고 뭐고 박차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는 외삼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걸복걸 하는 것이었어요. 제발 화를 거두어 달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손을 부들부들 떨다 갑자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쳐라. 내가 오해를 했구나. 새아기 외삼촌께서 저를 용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늙은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만 실례를 저질렀네요. 제발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고깃집이나 하는 제가 뭐가 사돈으로서 흡족하시겠어요. 제가 주위 부모님도 아닌데요. 저 역시 그런 편견에 가득 찬 시어머니 자리는 마음에 안 듭니다. 주희야, 어서 가자니까 뭐하니? 갑자기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싹싹 빌며 본인이 말실수한 것 같으니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삼촌이 그런 일로 금방 마음을 푸실 분은 아니었어요. 우리 외삼촌도 자존심이 엄청 강한 분이었거든요.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짓다 강남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며 이뤄낸 건물주의 꿈인데 그걸 그렇게 폄하하고 우습게 보는 예비 시어머니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입방정을 떠는 사람과는 사돈을 맺을 필요도 없죠. 저는 그때 생각 없이 말씀하신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 외삼촌이 강남에 있는 강남가든 사장님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이 사태가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람을 가진 재산 정도나 권력으로 판단하는 그런 속물 같은 시어머니의 면모는 저도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자코 일단 외삼촌 부부를 따라 상견례 장소를 파하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요. 어차피 다음날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환한 얼굴로 남자친구의 눈길을 피했고 오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은커녕 얼굴을 마주대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코를 박고 복도를 걸어가다 저는 남자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얼른 그의 눈을 피하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팔을 붙잡고 애처로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주희야. 아직도 화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건 내가 사과할게. 그래도 안 될까? 난 정말 너 놓치기 싫어. 우리 이제까지 아무 장벽 없이 잘 사귀어왔고 결혼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 나도 당신하고 헤어지는 건 아마 안타깝고 괴로울 거야. 하지만 우리 외삼촌이 모욕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 어머니 잘못이 없다고 하긴 힘들어. 그리고 나 역시 자기네 어머니가 심하셨다고 생각해. 우리 외삼촌 전혀 나한테 빌붙어 살려는 생각 안 하시는 분이야. 내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입었지. 그래서 나도 외삼촌 외숙모가 더 늙으시면 모시고 살 생각도 했어. 그런데 자기네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다니 난 좀 놀랐어.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말실수하신 거잖아. 인정하셨잖아. 그런데 외삼촌이 저렇게 마음을 풀지 않으시니 나로선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제발 주희 네가 외삼촌께 말씀 좀 잘 드려줘. 그러면 해결될 일이잖아. 남자친구는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네 어머니에게 우리 외삼촌께 따로 사과를 드리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저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외삼촌 마음을 풀어보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예비 시어머니가 외삼촌에게 직접 사과하러 오시지 않느냐고 하니 남자친구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도 아직은 네가 외삼촌에게 깊이 관여하거나 매어 사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물론 외삼촌이 너희 부모님처럼 너를 잘 키워주신 건 고맙고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분들은 그저 친척에 불과하지 부모님은 아니잖아.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늙고 힘없어졌을 때 네가 그분들 모시겠다고 나설까봐 그래.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는 장남이라 우리 부모님 모셔야 하는데 너희 외삼촌 외숙모와 우리 부모님이 같이 사실 순 없잖아.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 부모님 모실 생각부터 하는 건 저보다 이 사람이 먼저였던 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자친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뚝뚝 끊어내듯이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저 친척으로만 생각해 본 적 없어. 우리 외삼촌 외숙모 부부 아이 없으셔. 그래서 우리 세 자매가 조카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처럼 정성을 다해 키워주신 분들이야. 그런데 내가 그분들이 그저 친척이라고 해서 외면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렇게는 못해. 그분들이 늙고 힘없어지면 나도 딸처럼 그분들 모실 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이랑 결혼은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저의 확신하찬 말투에 남자친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는 직감을 했나 봐요. 그 사람은 말없이 제 손을 놓고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전 남자친구와 같은 병원에서 마주치는 것이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파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동네에 소아과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대학병원에는 사표를 냈고요. 저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은 다른 부잣집 여자친구를 물었나 봐요. 인스타를 가끔 보다 보니 알고리즘을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한 사진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을 보며 한없이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 사람과 헤어진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입이 가벼운 시어머니와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감을 모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저 역시 우리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시댁 식구잖아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외삼촌이나 제가 그 자리에서 참고 이 결혼을 계속 진행했어야 할까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은 전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헤어진 지 2달도 안 되어 여자친구를 사귀어 3개월인가 만나더니 바로 결혼을 결정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의사도 아니고 고생이라고는 모르는 부잣집 딸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다며 SNS 상에서도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인스타는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전 남자친구의 행보를 보니 그 남자에겐 내가 아니었어도 그저 돈 많은 여자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 남자와 헤어지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만 보고 결혼까지 하는 관계가 과연 얼마나 견고할 것이며 끝까지 서로 사랑은 할지 그게 의문이더군요. 제 전 남자친구란 사람 정말 속물 덩어리지 않은가요? 저는 요즘 간호사 선생님들과 하루하루 소아과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남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졌어요. 우리 병원 간호사님들은 그래도 새로운 사랑이 치료약이라고 하며 좋은 남자 있으니 소개해줄까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크게 남자에게 데이고 나니 정말이지 혼자가 편해서 말이죠. 언젠가 저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게 되면 모를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외삼촌 부부는 그런 남자 잘 찾다면서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니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은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애써서 잊고 지내지만 말이죠. 그 사람은 결혼했고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을 텐데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해봐야 뭐 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생각이 나고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1년이나 전이지만 말이에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문득 1년 전 저의 씁쓸한 기억이 생각나 여러분께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봄을 시샘 많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모두들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지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외곽에 사는 30대 유부녀입니다. 평소 사연을 즐겨보면서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신기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연의 주인공이 남도 아니고 제 가족과 관련된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것도 시부모님 말이에요. 우선 제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30대 유부녀로 결혼한 지는 3년 차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조금 답답한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착해서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로 시작해서 결혼까지 오게 된 케이스예요. 남편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긴 하지만 지금 적당한 직장 다니면서 소소한 결혼 생활 즐길 정도는 되는 남자입니다. 저도 못지않게 5년차 직장인이고요.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 둘이서 벌어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둘 중 누가 부족하거나 넘치지도 않게 비슷한 수준의 둘이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쭉 사귀었던 사이인지라 동기들은 물론 선후배들도 모두 알고 있는 캠퍼스 커플이었답니다. 저희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 늘 서로를 위해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지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년의 연애가 잘 이어졌던 거고요. 6년이라면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연애 기간과는 상관없이 항상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둘 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도 쭉 잘 지내왔었죠. 그렇게 결혼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진 우리 두 사람이랍니다. 결혼도 나름 순조로웠어요. 약간 찝찝하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가치관을 지닌 저는 잘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역시 싸한 느낌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 남편한테서 결혼하자는 얘기를 듣고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갔을 때였지요. 남자친구가 평소 유복하게 자랐던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귀었고 남편이 그 당시 명품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많았고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았어요. 유복하게 자란 게 죄도 아니고 그래서 저렇게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있는 집 자식 티내지도 않고 항상 온화한 남편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나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죠. 고향이 시골이긴 하지만 시골에서 나름 탄탄하게 일해오신 부모님 덕분에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자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어디 나서서 얘기할 자랑거리는 아니기에 우리 집 재산이 얼마다 하면서 떠벌린 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 남편이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뵌 날이었어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라 과일 바구니와 꽃 바구니를 사들고 갔어요.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표정이었냐고요? 제가 사들고 간 선물이 그렇게 탐탁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에 과일 바구니도 제일 큰 걸로, 꽃 바구니도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큰 걸로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해 갔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그래도 뭐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하면서 넘어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비싼 선물을 사왔겠니? 첫인사 자리부터 과한 선물을 바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자리가 무슨 선물 드리러 간 자리도 생신 축하 자리도 아니었는데 선물 살 돈이 있네 없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서도 제가 드린 과일 바구니와 꽃이 그렇게 약소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남편한테 따로 얘기를 건네진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하는 저였으니까요. 좋은 결혼 이야기 해드리러 갔는데 굳이 만날 때 잠깐 드린 인사 선물로 기분을 해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결혼해서도 약간의 그 찝찝함은 깔끔하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혼수 문제로 또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고급 혼수로 싹 맞춰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혼수를 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형편에 맞게 남편과 잘 상의해서 혼수를 정하고 준비했어요. 남편도 제가 혼수에 들어간 비용이 얼만지 잘 알고요. 그걸로 토단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결혼식 비용도 저희끼리 번 돈으로 소소하게 잘 치렀고요. 부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해도 저희 힘으로 해결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네요. 중간중간 저희 집을 시골 촌뜨기처럼 대하시는 시어머님 태도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요. 제가 굳이 저희 부모님 재산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 재산을 제가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 힘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 재산에 대해서 남편이 물어본 적도 없고요. 재산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재산이 있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난한 척한 적도 없고요. 저 쓸 만큼 쓰고 어려움은 없이 컸다는 것 정도는 남편도 다 알고 있어요. 돈이 중요한 시대지만 돈만으로 저희가 맺어진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워낙에 쿨하셔서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거신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좀 놀라서 금방 받았죠.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를 다 걸고.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프긴 무슨. 그게 아니고 나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어? 엄마가? 그래. 아이 나이 드니까 큰 병원 근처에서 살면서 노년은 도시에서 깔끔하게 살고 싶네. 저는 당연히 찬성했죠. 친정아버지는 워낙 애처가이신지라 당연히 엄마 뜻에 따르실 거고요. 엄마는 제가 사는 서울로 이사를 오신다는 얘기였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집이야 구해서 이사 오면 될 일이고요. 저희 가족에게는 이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전했죠. 남편도 잘 됐다, 명절에만 뵈러 시골 내려가는 것도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자주 찾아뵈어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씨가 예쁜가요, 우리 남편. 무튼 이렇게 된 차에 시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친정 부모님 이사 얘기가 나왔어요. 사돈이 가까운 곳에 오게 되어 좋구나, 자주 찾아뵙거라, 다 같이 자리 마련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양반들이 서울 생활 적응하시겠니? 아이고, 서울 집값이 보통 집값도 아니고 어디 뭐 대출이라도 받으시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 가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좀 저렴한 곳이거든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집을 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쪽으로 와도 좋고 뭐 장인 장모님 편하신 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했더랬죠. 저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골 땅 다 팔고 올라오셔도 서울에서 반지하 가격은 되겠니? 시세 잘 알아보고 말씀드려. 아니, 제가 돈을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사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인가요? 저희 부모님 사시는 곳만 시골이지 시골 스케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입 열진 않았지만요. 저희 집 서울에서 살지 못해서 못 살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인사 드릴 때부터 쌓였던 저희 시어머니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 가슴에 비수를 박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서울에서 꽤 큰 아파트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신 적 없으신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희 시골집이 얼마나 작아 보였겠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온화하지만 이럴 땐 더 온화해요. 자기 어머니가 순진하셔서 잘 모르신다나. 아무튼 이렇게 또 기분만 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랑 남편은 평소대로 회사와 집을 오가며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원래도 쿨하셨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진 않았지만요. 집을 내놨다, 집이 팔렸다, 땅도 다 처분하고 서울 올라간다와 같이 짧게 상황 정도는 알려주셨어요. 서울 어느 동네에 이사 오실지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저희 부모님 성격이 그러세요. 그렇다고 사랑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부모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든든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될까요? 저희 결혼식 때 저희끼리 형편껏 해보겠다고 하셨을 때도 두말 없이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언제든 힘들 때 기댈 기둥이 우리니까 언제든 기대라고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서울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고만 알고 있던 어느 날 이사를 할 집을 결정했으니 집들이 날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곧 오신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어떤 이상한 집을 구했는지 좀 안타깝네. 우리한테 좀 물어보시지. 너무 속이 상했지만 꾹 참고 앉아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하시길래 있는 그대로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강남도 강남 나름이지 그래도 강남에서 한번 살아는 보고 싶으셨나 보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도 강남에서 사시진 않거든요. 강북에 50평대 아파트 사세요. 강북이지만 서울이기에 물론 집값은 만만치 않죠. 괜히 강남 어디라고 나서서 말씀드릴 일도 아니기에 계속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서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어디 다세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약간 짜증이 나서 강남 무슨 동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60억을 호가하는 펜트하우스랍니다. 시어머니가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웃으세요. 아니 그니까 그 근처 어디 다세대, 그니까 어디냐고 하면서 계속 안 믿으시는 눈치인 거 있죠. 펜트하우스 분양받아 입주하신다고 했더니 그제야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로또라도 당첨된 거냐고요. 로또 당첨돼도 펜트하우스는 못 살 텐데 말이에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원래 서울 태생에 서울에서 자라셨지만 두 분 다 자연이 좋아서 시골로 내려가셔서 사신 것일 뿐인데 이제 시골 생활이 지겨우셔서 그냥 다시 돌아오신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며느리가 빚을 져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돈을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부모가 60억 펜트하우스에 살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든든한 부모님 둔 며느리를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그걸로 유세 부릴 마음도 없고 생색낼 마음은 더더욱 없는 며느리를요. 아니 근데 정말 놀랐어요. 제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어머니가 말이죠. 사돈을 질투하는 모양새라니. 반지 하나도 사시겠냐며 걱정 가득한 비웃음을 시전할 땐 언제고 펜트하우스 입주라니 흥분을 가라앉히실 못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괜히 말씀드렸나 싶어질 정도였어요. 아니 너희 집이 그렇게 돈이 많았니? 아니 그럼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과일 바구니 하나 덜렁 사왔던 거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뵈러 갔을 때 사간 그 과일 바구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수 문제로도 시비를 거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집안에서 이런 혼수가 웬 말이냐고 거의 개거품을 무시는 것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셨는지 바로 일어나더니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집들이에 초대하려고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친정 엄마는 그저 집들이 때 저희 시부모님 초대해서 잘 대접해드릴 생각만 하시는데 어쩜 이럴 수 있죠?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뿐이었는데 남편이 만들어준 세상, 남편과 만들어간 세상이 다인데 그런 남편은 제 부모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네요. 이 어찌 아이러니가 아니겠어요? 그래도 기본 마인드만큼은 바르고 정직하신 시부모님이시기에 저희 남편 같은 자식을 키워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최근에 이 일만 아니었다면요. 60억 펜트하우스에 입주하신 친정엄마가 집들이로 저희를 초대했을 때였어요. 방 5개에 화장실 3개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검소하게만 사신 걸 본 상태라 펜트하우스는 처음 봐서 입이 떡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 재력이 이 정도나 되는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유복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저도 몰랐다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눈으로 보게 되니 저도 침이 흐를 정도였어요. 아, 좀 더 호화롭게 살아도 됐을 뻔했나 하고 잠깐 생각할 정도였지 뭐예요. 당연히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테라스 근처에 가면 한강이 바다처럼 넘실대더라고요. 좋았어요. 자랑스러웠고요. 와, 엄마 진짜 좋다. 한강이 쫙 보이네.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괜히 시부모님 앞에서 어깨도 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돈 가지고 유세 부릴 마음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고 자랑하려고 집들이 초대한 건 더더욱 아니었지만요. 이제 우리 친정 부모님 무시 안 하시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기대를 잠시나마 했었어요. 제 욕심이었음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요.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고깝게 행동하시진 않더라고요. 매너 있고 예의 있게 대해주셨고 즐거운 집들이 파티가 된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아, 이렇게 우리 관계는 부드러워지겠구나. 더 이상 나도 시골 촌뜨기 취급은 안 받겠구나 하고 기대했지요.
그런데 웬걸요? 항상 앞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우리네 삶 아니던가요? 그게 제 앞에 닥칠 일일 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일상 얘기를 이어가다 갑자기 집들이 때 화제로 말을 바꾸시더니 아니 근데 두 명이 함께 사는데 집이 너무 크지 않니? 그래도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좋은데 시골집 사시다가 그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하시겠니?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 네. 그리고 거기 겨울엔 춥겠더라. 난방비가 장난 아니겠어. 몇백은 나오겠더라. 근데 말이야, 그 넓은 집 청소는 누가 하니? 청소하기 힘들겠더라. 청소하다가 더 늙겠어. 아주 뼈가 삭겠네.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제 앞에서 그런 비아냥을 서슴지 않으시더라고요. 청소는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의 가정일 봐주시는 이모님이 오시고요. 난방비는요, 난방비 걱정되면 6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걸 생각 못하셔서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셨던 건 아니겠죠. 그저 배가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렇게 재산을 많이 숨겨놓으시고는 평범한 척 하셨다면서 갑자기 어디 땅이 좋은 데가 있다며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실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땅 투자요? 순간 갑자기 위기감이 들어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린다 했더니 그 정도 여윳돈 없을 리가 없을 텐데 가족끼리 좀 돕고 사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는 거 아니다. 한 가족끼린 서로 도와야지. 같이 잘 돼야 배 안 아프고 좋지. 그래야 덕이 쌓이는 거야. 네, 시골 촌뜨기인 제가 돈 가지고 걱정 끼칠까봐 그렇게 역정내시더니 이제는 저희 집 돈을 노리시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걸 계속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귀를 닫고 살 수도 없고 아예 척지고 안 보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신데. 그래서 그냥 제가 모아놓은 돈 박박 긁어 모아서 해드렸어요. 2천만 원. 저도 돈 없는데 어떻게 모아서 겨우 맞춰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한텐 얘기도 안 했어요. 저희 부부 정말 속 얘기 다 터놓는 사이거든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돈 얘기한 걸 알면 저희 남편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말을 못하고 저 혼자 조용히 해결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제가 답답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그때 저의 뺨이라도 후려 갈기고 싶어요. 근데 속병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이때까지 시골 촌뜨기 취급받은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뜯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만 말했어요. 엄마, 사실 말할 게 있는데. 뭔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기둥 같은 저희 친정 부모님, 이 사실을 아시고도 의연하게 잘했다, 어른스럽게 잘 넘겼다, 이렇게만 말해주시고는 제가 시어머니께 드린 돈보다 더 큰 돈을 제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부모 아니냐고, 이럴 때 기대는 게 부모니까 걱정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니 믿고 살면 되지 않냐고. 그 말이 다 위로가 됐고 이때까지 제가 한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위로 삼았죠. 그리고 바보같이 남편한테 얘기했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랬는지 남편이랑 와인 한잔하면서 식탁에 앉아있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께 돈을 좀 보태드렸는데 친정 부모님이 다시 채워주셔서 괜찮아졌다고 말해버렸어요. 취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요구하시진 않겠지, 그 정도 양심은 있는 양반이겠지 했던 제 생각을 믿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순진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혼자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을까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더라고요. 너희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돈 쌓아둬서 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힘들게 일하고 다니는데 일 그만두고 편한 사업하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남편 관련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돈 주신 걸 얘기한 걸까요?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웬걸요?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꿈이 있었대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꿈인걸요. 당신 내 친구 윤기 알지? 걔가 이번에 옷 사업하다가 크게 대박나서 지금 강남에서 엄청 떵떵거리고 산다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솔직히 월급쟁이는 그냥 개미에 불과하잖아. 맨날 남의 돈 벌어다 주는 인생 나도 그만 살고 싶다.
제가 이 사람을 대학 때부터 알고 사귀면서 직장 다니면서 소소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인 줄만 알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라뇨. 갑자기 웬 사업이냐고. 무슨 사업이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건물을 하나 사서 임대업을 하고 싶다잖아요. 아니 건물이 있어야 임대업을 하죠. 건물을 세울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건물이 필요하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마 저희 친정 부모님께 기대어서 건물을 사달라는 말인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만 했을 뿐 건물을 어떻게 사겠다는 건지 뭘 해서 사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저 임대업을 해보고 싶대요. 아기자기하게 집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실내 인테리어를 내서 임차인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얘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 친정 부모님 집을 보고는 딴 마음이 들었나부터 시작해서 대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돈 욕심 부리는 남편이 내 남편이 맞나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남편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로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사겠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먼 미래의 꿈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건물 살 수 있지. 여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고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건물 사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자. 자기야, 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해? 이렇게 일해서 언제 건물을 사? 말이 돼? 아니 그럼 설마 당신 건물을 사고 싶다고 본인이 먼저 말해놓고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싶던 찰나에 친정부모님의 6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우리 친정부모님 돈을 노리는구나. 아니, 돈을 노린다기보다는 친정부모님에게 기대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대학 때부터 봐왔던 그 순진하고 착하기만 하던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하고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만 얘기하자고 하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대화를 피한 거죠. 물론 일방적이기만 했으니 대화라고 할 순 없지만요. 그렇게 남편은 그날부터 끊임없이 저를 압박해와요. 건물이 사고 싶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생전하지도 않던 부부싸움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외박도 하는 거예요. 아니, 퇴근하면 집으로 직행하던 사람이 외박이라니. 저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냥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실망감만 커지던 중에 친구들 모임에 있어서 나갔어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쭈글쭈글한 표정으로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제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왜 그러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너 남편하고 문제 있지? 아니 뭐 네 남편 여자 생겼어? 어? 친구들 눈치가 백단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네가 뭐가 답답해서 그런 죽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슨 하소연하듯이 줄줄이 다 말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시골 촌뜨기 취급하던 시어머니, 순진하고 착한 내 남편이 변한 얘기, 건물 사서 임대업하고 싶다는 남편, 늘어난 부부싸움, 그리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외박까지 다 말해버렸어요. 친구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남편과 시모가 짜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거기다 남편이 외박한 얘기에 대해서는 여자가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모르나요? 저희가 그 정도 믿음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제가 이 정도로 유복한 줄은 몰랐겠지만 그냥 적당히 유복하게 살아온 저라고 알고 결혼한 거였고 저희 둘이서 모은 돈으로 알콩달콩 사는 거에 정말 손톱만큼도 불만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한 남편이었는걸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이요. 제 남편이 돈돈거리는 사람이 정말 아니에요. 그냥 부부싸움이 늘어나서 요즘 속상한 마음에 집에 오면 또 다툼 생길까봐 저를 피해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외박한 날 밤에도 전화했을 때 바로 받기도 했고요. 근데 친구들은 당장 이혼하라고 다그쳐요. 남편도 너희 집 돈 보고 눈이 돌아간 것 같아. 평생 놀고 먹을 심상 같으니까 외박한 날 뭐 했는지 빨리 물어봐.
그냥 외박이 아니라니까? 아니면 카드 명세서라도 몰래 봐.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타박만 듣고 등신 소리만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너덜너덜한데 소파에 남편이 누워있더라고요. 쿨쿨 잠만 편하게 자는 걸 보니까 또 측은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남편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다들 사회생활 고되다는 거. 상사 눈치 계속 보면서 일해야 하고, 그리고 그 눈치 보는 게 저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지나가면서 측은하더라고요.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서 잠든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힘들었겠죠. 힘든 마음에 투정 좀 부렸겠지요. 그런데 제 반응이 돈 보고 눈 돌아간 사람 취급하냐는 반응뿐이었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았겠지요. 왜 남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 앞에서 기죽기 싫은 거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남편 기죽이는 아내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잠든 남편이 딱하기도 해서 안방에서 얇은 이불 하나 가져와서 살짝 덮어줬어요. 그러면서 또 느꼈죠.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한 번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제 남편은 제가 대학 때부터 지켜봐왔으니까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힘들다고요. 그래, 안 그래도 둘이서 사는 거 짠했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엄마, 그러면 정말 미안한데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둘이서 직장을 다니는 걸로도 부족함이 없진 않지만 나 육아휴직도 해야 할 테니 더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줄 테니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래서 엄마는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어떤 얘기를 해도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게 엄마고, 제가 무슨 마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게 엄마구나 했어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 사서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살면 마음도 편하고 아기 키우기에도 안정적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됐네요. 친정엄마는 두말 없이 알겠다고 하고 아버지랑 얘기한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마음보다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 길로 달려가서 말을 했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와 진짜 나 복 받았다. 든든한 장인어른 장모님 덕에 사위가 덕을 크게 보네. 직장 생활로 고돼서 잠깐 엇나갈 뻔했던 우리였지만 역시 제 남편은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던걸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행복한 신혼부부로 돌아왔어요. 겉으로는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눈물이 흐르네요. 겉으로는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건물을 하나 사서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저는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제 건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정말 부모님 덕 보면서 사는 것에 욕심은 내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부모님 덕으로 다 해결하는 꼴이 됐네요. 그치만 친정 부모님이 힘든 형편이 아니니 다행이랄까요. 그런 몹쓸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어차피 부유하신데 제가 좀 챙긴다고 해서 뭐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도 살짝 생겼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도움받지 않고 나름 잘 살았으니 이 정도 도움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건물을 받고 나서 남편의 태도는 싹 바뀌었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건물을 받았으니 이제 스트레스 없이 평소랑 똑같게 살 거라는 제 믿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엇나가는 남편이요. 왜 다녀 직장을? 이제 굳이 일해서 월 몇백 버는 그런 소소한 일 하지 않아도 건물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받아가며 살기에도 충분하지 않아? 고생하지 말고 우리 알콩달콩하게 살아보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스트레스 덜 받고 직장 생활을 하자는 뜻이었지 아예 놀고 먹자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 많이 상대해봤고 그냥 때려치우고 마음 편하게 살까 생각도 많이 들지만 저는 제 일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기에 참을 수 있긴 했었어요. 남편은 이제 그것도 싫은가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남편이고요. 시어머니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건물이 생긴 걸 남편을 통해 들으셨는지 불이 났게 저희 집에 오시더니 아니 이렇게 이제 건물도 생겼으니 부모 대접을 좀 받아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까지 제가 해드린 것은 부모 대접이 아니었나 봐요. 무슨 일 하나 해결됐다 하고 한시름 놓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있는 첩첩산중이네요. 그것도 가족 간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친구들 말이 맞았던 걸까요? 돈 보고 눈이 돌아갔다는 말이요. 지금 남편 집안이 대놓고 우리 집 돈을 노리는 것 같다는 친구들 말이 맞았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매달 5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시게 됐어요. 500 정도는 괜찮지? 500이나요? 500이나라니! 그 정도는 당연히 니네가 나한테 줘야 하는 액수인 거야. 아니, 제 한 달 월급이 500이 채 안 되는데 그 말인즉슨 저희가 모은 돈으로 용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서 월 500을 떼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한 달에 500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건물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 친정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명의도 네 것인데 왜 형편 멀쩡한 부모님을 또 챙기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시부모 공양부터 똑바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건물 임대 수익을 챙기고 싶었던 건 제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님이었던 걸까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또 했더니 건물을 사라고 한 것도 시어머니 계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다가 진짜 제대로 당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얼른 건물을 처분해서 없애버리든가 네 명의니까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해서 뺏기지 말라더군요. 저도 다 큰 성인이고 제 의사결정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걱정 말라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월 500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월 임대 수익이 총 1000만 원 정도인데 500씩이나 드리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되고 저희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월 몇백 그거 받으려고 친정 부모님이 너한테 건물씩이나 해주셨겠냐면서요. 그 용돈 몇백, 고작 몇백 그거 달라고 건물을 사줄 부모님이겠냐고. 그거 없이도 잘만 사시는 분들 아니냐고요. 그럴 바에는 돈 부족한 우리 집이 유용하게 쓰는 게 더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남편을 낳아 길러주신 시어머니가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어요. 언제는 서울에서 당신들처럼 부족함 없이 여유 있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 당신은 끄떡없으니 너희나 앞길 잘 트면서 살라고 하셨던 분이 제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그렇게 약소하다는 듯이 보셨던 분이 맞나요?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끌어안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임대 수익을 가로챈 당한 지 어언 1년이 넘었어요. 한 달 용돈 500마리예요. 꾸준히 다달이 따박따박 500을 가져가고 계세요. 남편이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하더니 프리랜서 일은 언제 시작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프리랜서 일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일이 몰릴 때 바짝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모르나요? 그렇지만 일하기 위한 노력조차 안 하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물은 왜 샀나요? 아기 낳아서 안정적으로 기르려고 건물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 명목으로 받은 건물이 있지만 저희에게 아직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거부하기도 하고요. 예전보다 더 잦아진 외박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남편은요, 허구한 날 게임을 하다가 홀연히 나가서는 다음날 오후나 되어서야 느지막하게 집에 들어오곤 해요. 어디에 갔었는지 물어봐도 별 대답이 없고요. 평소 낚시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렇게 낚시를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시어머니께 어쩌다가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좀 두라고만 하시대요. 남자가 직장생활 고되게 하다가 그만뒀으니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건데 옆에서 닥달하기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나요. 제가 뭘 그렇게 닥달했나요? 건물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살게 된 것도 저희 친정 부모님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 아니었던가요? 낚시 장비는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저야 직장생활 계속해오고 있지만 남편 낚시 장비는 건물 임대 수익으로 넉넉한 형편이 됐으니 그걸로 산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저희 친정부모님 돈으로 먹고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 됐는데 남편은 고맙다는 표현은커녕 이제 다른 취미도 가져보고 싶다고 저러고 있네요. 골프를 쳐보겠다나요? 골프는 아무나 치나요? 평생 스포츠에는 관심도 없더니 사회생활 하려면 골프를 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시부모님은 이미 벌써 골프 취미 가지고 계시고요.
서울에서 어려움 없이 사신 형편이시긴 했지만 골프 취미를 가지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 저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중 월 500을 용돈으로 타가시니까 거기서 골프채도 사시고 라운딩도 가시는 거겠죠. 이제 골프를 부지런히 치고 다니시니까 집안일 할 시간이 없다며 가정부도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너무하지 않나요? 물론 형편이 어렵진 않아요. 친정 부모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 건물도 있고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있으니 시부모님 용돈 드리면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냥 기분 좋게 제가 용돈만 드리면 끝나는 건가요? 제가 예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과민하게 보는 걸까요?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가족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시고 저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었고 남편도 낚시 취미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심지어 시부모님도 골프 치면서 하루하루 다들 행복해지게 된 것 같은데 왜 저는 우울하죠? 마음이 허한 건 아직 우리에게 아기가 찾아오지 않아서일까요? 아기가 무척 갖고 싶었던 것 같았던 제 남편은 이제 주말이면 낚시 여행 가기 바빠 집에 저를 혼자 두기 일쑤이고 평일에도 친구 모임이며 산악 모임이며 독서 모임 등등 무슨 요일별로 모임을 만들어 나가기 바빠요. 모임이 생겨서 그런지 외모에도 부쩍 신경 쓰네요. 원래도 인물이 훤칠했던 남편이라 꾸미는 게 불만인 건 아니에요. 밖에 잠깐 나갈 때도 기왕이면 깔끔하게 꾸미면 좋잖아요. 남편이 원래 꾸미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제가 늘 깔끔하게 다니게끔 신경 써주긴 했지만 이제는 제가 없이도 척척 잘 꾸미고 다니네요. 외박이요? 이제 외박만큼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오후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예 밤늦게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것은 외박이 아니라며 못을 박을 때도 있어요. 잠깐 몇 시간 나갔다 오는 것인데 단지 시간이 늦은 것뿐이래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답답하다네요. 그렇지만 제 남편이 딴 살림 차렸을 리도 없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남편이 며칠씩 외박하는 것도 아니고 낚시 여행 갈 때만 1박 2일로만 다녀오곤 하거든요. 낚시 가서도 사진을 꼬박꼬박 찍어보내면서 저에게 믿음을 주려고 많이 애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제가 행복하지 않달까요? 역시 돈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더 풍족해졌는데 모두가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기도 찾아오려면 별을 봐야 딱이라도 할 텐데 아기가 찾아올 일도 많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여러 모임을 갔다 오는 날이면 피곤해서 바로 골아떨어지거든요. 평소 부지런했던 사람이니 취미활동도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서 나빠 보이진 않는데 친구들은 자꾸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몇 년을 오래도록 봐온 사람이라도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요. 그런 말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진 않거든요. 자꾸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너도 취미를 가져보라는 친구들의 등살에 저도 나름 취미를 가져보려고는 했지만 저는 딱히 돈이 드는 취미를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집에서 책이나 읽고 영화나 보는 일상이 좋아서 취미를 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모임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집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똥강아지가 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슬퍼지기도 하는데 저희는 딱히 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요즘 걱정거리는 시어머니가 용돈을 올려달라는 거? 아유, 내가 이번에 동창회를 나가는데 내 친구들 싹 다 좋은 것 좀 사주고 싶은데 500 갖고는 생활이 안 되네. 참, 아무 해달라는 건 아니다. 그냥 여유 되면 올려주든가.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 씀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월 200을 쓰다가 300을 쓰게 되면 그것에 맞게 씀씀이가 맞춰지고 월 500이 생기면 이제 그것에 맞게 씀씀이가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더 바라시는 시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 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긴 했어요. 그렇지만 용돈을 이렇게 쉽게 올려드리면 다음에는 더 많이 올려드려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무한정 돈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대뜸 지금 돈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세상에 언성을 높이는 시어머니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모두가 여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되어 행복하다고 여겼던 제가
물론 저는 허전함을 느끼긴 했지만 시부모님만큼은 행복하게 사신이 됐다 하고 마음을 놓았던 저였거든요. 돈 있다고 유세를 떨다뇨, 제가요? 제가 돈 있다고 유세를 떨어서 재산 많은 친정부모 자랑도 하지 않고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고 살림 살았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상처받아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남편을 찾았어요. 물론 그때가 주말이라 낚시 여행을 가 있을 때였죠. 저는 몸도 약하고 추위도 많이 타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처음엔 받지 않더라고요. 배 타고 나갔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웬걸요?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낚시하다 보면 근처에 여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냥 싸한 거 말이에요.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린 게 처음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옆에 누구야? 다른 낚시팀. 다른 낚시팀 누구? 몰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야. 왜 자꾸 물어? 근데 또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말투가 둘러대는 것 같았을까요? 그래도 여자랑 있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다시 하진 않겠지 하고 믿으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좀 큰 게 잡힌 것 같아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여보 하더니 바로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월척을 낚았더라도 전화를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통화하면서 월척은 못 낚나요? 뭘까요? 제가 요즘 예민해져서 남편이랑 사사건건 통화하면서 하소연하는 그저 그런 여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남편이 전화하다가 절대로 먼저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직장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근무 시간이니까 연락을 자제했었지만요. 취미생활하러 간 남편이랑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월척을 낚으면 통화도 끊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물고기 잡는 일이 중요했던 걸까요? 옆에 여자 목소리 때문에 제가 괜히 트집 잡고 싶었던 걸까요? 근데 옆에 여자 목소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당최 그날은 잠자리에 들질 못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한테요. 이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전화는 못 받을 수 있죠. 맞아요. 바쁘다 보면 전화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말이죠. 전화를 못 받았다면 수시간대로 전화가 다시 오던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여자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왜 남편은 다시 전화를 그날 하지 않은 걸까요? 남편이 낚시를 간 곳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 한달음에 그곳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속으로는. 하지만 못 갔어요. 남편을 믿고 싶기도 했고 진짜 그 여자가 남편 옆에 누워있는 걸 보기라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이게 제 상상이었다면 좋겠네요. 전 어떡하죠? 이제 모두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저 빼고 모두가 행복한 길이었고 모두를 제외한 제가 불행해지는 길을 택했나 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사연 보내요. 저 이제 어떡하죠?